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되었지만 하루 만에 대부분의 병사가 전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요. 전투에 투입된 지 하루 만에 북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언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제보로 퍼져나가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군의 전력이 미흡할 거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수준은 생각 이하로 평가받고 있다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번 군인들의 죽음에는 의문스러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 더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전투력과 장비 부족을 넘어 더 큰 문제가 어떤 것인지 싱가포르 출신의 유명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북한 장교 8명이 루안스크 근처에서 죽었다고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사라 첸이라고 해요. 싱가포르에서 온 기자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고 있어요. 저는 21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고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큰 전쟁들을 취재한 경험이 있어요. 운이 좋게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에 기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미다스상을 받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2022년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큰 소식을 취재할 기회는 없었어요. 대부분은 전투, 피난민, 파괴된 건물에 대해 글을 쓸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메시지는 달랐어요. 여기 온 지 6개월 만에 가장 큰 특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리길이라는 중국 출신 전투원이에요. 민간 군사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키 이후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때도 그는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를 살피더라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이 죽는 걸 봤어. 그의 메시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교 8명이었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진짜 장교 같지 않았어.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 같지도 않았고 겁에 질린 애들 같더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리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그리고 약 200명의 병사도 함께 파견됐는데 그들 대다수가 전투가 시작되자 사망했어. 북한군은 전투력이 세계 20위 강대국이라고 들었는데 이상한데? 저는 키이오 기자실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두꺼운 겨울 코트를 걸치고 바삐 지나가고 있었어요. 2월이라 그런지 이곳의 추위는 공기 속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북한이 정말로 훈련도 안 된 장교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군사 고문들에 대한 뉴스 보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요. 몇몇 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최전선에서 장교들이 싸우다 죽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위성사진 몇 장에서는 북한 무기가 러시아 배에 실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 웨이 연락처를 열고 메시지를 썼죠.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화면에 좀 3개가 떴어요. 그가 메시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직접 만나긴 너무 위험해요. 그가 답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건 말해줄게. 그 사람들 뭔가 수상했어요. 제일 어린 애는 20살쯤 돼 보였는데 폭격이 시작되자 얼어붙었어요. 진짜 장교라면 그렇게 얼진 않죠. 저는 노트를 꺼내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제 편집장은 항상 말하곤 했거든요. 세부 묘사가 기사를 살린다고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들의 제복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장비나 기억나는 것들 전부요. 리 웨이 답장은 금방 왔어요. 제복이 새 거였어요. 너무 새 거라서 입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장교 계급장은 달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군 명령조차 몰랐어요. 한 명은 죽기 직전에 울면서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전쟁에서 많은 비극을 다뤄봤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전장에서 죽은 병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새 문서를 열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먼저 리 외의 이야기를 검증해야 했어요. 다른 목격자들을 찾아보고 군 기록도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8명이 누구였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만약 그들이 진짜 장교가 아니었다면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북한은 왜 그들을 여기에 보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리 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바르샤바에 있는 북한 탈북자를 만나봐요. 사람들을 도와 탈출시키는 분이에요. 수영이라고 해요. 연락처를 보내줄게요. 근데 조심해요. 북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은 종종 사라지곤 하니까. 저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봤어요. 저 먼 우크라이나의 겨울 속에서 8명의 남자가 죽어갔죠. 그들은 고향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지도 모르죠. 저는 노트북과 겨울 코트를 챙겼어요. 바르샤바까지는 비행기로 금방 갈 수 있어요. 이 죽음들의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그 8명의 남자에게 그리고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일이니까요. 늦가을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바르샤바 거리를 서둘러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리 외가 소개해준 탈북자 수영이 보낸 메시지가 떠요. 빨간 우산, 모퉁이 카페. 그 주변을 둘러보자 곧 그녀가 눈에 들어와요. 30대쯤 돼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자가 빨간 우산을 쥔 채 야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경계하듯 긴장된 눈빛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 앞에 앉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했어요.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그녀의 빈 컵을 가리키며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커피 마실 시간 없어요. 제 친구 광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루안스크 근처에서 죽은 8명 중 1명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니 우산 손잡이를 더욱 세게 쥐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지만 손을 흔들어 물렸어요. 수영의 이야기는 방해받아선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었어요. 수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북한 정부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공장 노동자, 학생들. 거짓말인 것 같지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자 중에는 제 친구가 1명 있었어요. 과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심지어 아직 학교도 졸업을 못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연 때문에 강제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노트를 꺼내려다 그녀가 제 팔을 가볍게 잡는 바람에 멈췄어요.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딱 한 번만 이야기할 거예요. 수영은 그녀와 과로가 평양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어릴 적 함께 놀면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과로는 항상 웃고 다녔어요. 그녀가 말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고장난 라디오나 오래된 휴대전화기 같은 걸 고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고쳤죠. 하지만 모든 게 3달 전 바뀌었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매주 군인들이 임의로 마을을 돌아가며 불시 순찰을 한대요. 그 이유는 주민을 외부 정보와 차단하고 고립시켜 북한 정권에 순종적이고 의구심을 들지 않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건 다 김정은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책이지요. 그래서 북한 주민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데 운이 나쁘게 과로의 여동생 민자가 남한 가수 노래에 맞춰 춤추는 걸 방 안에서 들키고 말았대요. 북한에서는 남한 음악을 듣는 게 큰 범죄예요. 군인들이 밤에 들이닥쳤어요.
유수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가족 모두 엄마, 아빠, 민자까지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잡고 보니 어린 과로는 북한으로서는 쓸만한 도구라고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한테는 다른 선택을 줬어요. 바로 외교 카드로서 러시아군에 파병하는 것이었지요. 정부는 광호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내밀었어요.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가느냐 아니면 러시아에서 특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느냐는 거였죠. 군에 참여하면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약속했대요. 광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교수영이 말을 이었어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았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의 요구를 따랐어요. 그래야 동생이 수용소에서 먹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금방 눈을 깜빡이며 참아냈어요. 이틀 뒤에 과로와 다른 7명은 군복과 장교 계급장을 받았대요. 훈련은 고작 닷새뿐이었어요. 행진하는 법, 경례하는 법, 총 쥐는 법 정도였죠. 그들 중 누구도 총을 제대로 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유수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냥 희생자였어요. 정권이 러시아에 뭔가 보여주고 싶었지만 진짜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광호가 마지막으로 비밀 채널을 통해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은 여동생에 대한 부탁이었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영은 빨간 우산을 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전투에서 죽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8명의 젊은이들이었어요. 8가족이 파괴되고 8개의 꿈이 산산이 조각났죠. 떠나기 전 그녀는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문서, 사진, 메시지 전부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정권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쓸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었다는 걸요. 수영이 비 내리는 바르샤바 저녁 속으로 사라지는 걸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빨간 우산이 인파 속에서 흔들리다 점점 시야에서 사라졌죠.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8명의 삶, 8개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실 하나가 제 손안에 남았어요. 바르샤바 호텔방 책상에 사진과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사진 속 얼굴들은 너무 어려 보여요. 10대와 별 차이도 없어 보이죠. 한 장에는 괄호가 나와 있는데 수영 이의 친구예요. 억지로 카메라를 보고 웃으려 하는데 입고 있는 군복은 몸에 너무 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웃음과는 다르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들 중 누구도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이 사실이 저를 강하게 때려요. 북한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요. 이들 8명에게는 공통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족이 사소한 이유로 정부의 눈밖에 났다는 점이에요. 하나씩 그들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네 가족은 마룻바닥 밑에 숨겨둔 작은 성경책 때문에 들켰어요. 성호의 사촌은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잡혔고요. 지원이의 누나는 남한 드라마를 본 혐의로 신고당했어요. 현우의 아버지는 식량 부족에 대해 잘못된 사람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이렇게 사소한 범죄 때문에 그들의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끌려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다 정부는 그 젊은이들에게 끔찍한 선택지를 줬어요.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가거나 러시아에서 특수군사 임무를 받아들이라는 거였죠. 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군인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정보를 얻던 중국 용병들로부터 특별 배송으로 위성 사진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기에는 그들이 훈련받았다는 훈련소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그곳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그냥 몇 주 동안 머물렀던 빈 건물들일 뿐이었어요. 훈련장도 없고 사격장도 없고 전쟁에 대비할 어떤 시설도 없었어요. 군사용품, 전쟁과 단 하나도 연관성이 없는 일반 건물일 뿐이었지요. 저는 늦은 밤까지 깨어 이 사진들과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 종이 한 장 한 장 뒤에는 진짜 사람이 있고 찢긴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터로 끌고 갔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싶었죠.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어요. 러시아군 기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북한 장교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위료 보고서에는 그들이 군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고요. 한 문서에서는 그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기 며칠 전 갑작스럽게 고위 장교 직함을 부여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수영이가 그 청년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번역해 주는 걸 도와줬어요. 읽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너희를 위해 하는 거야. 한 청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줘.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8명 모두 첫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제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북한 정부는 단순히 군사 고문을 러시아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가족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전쟁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장교 칭호를 급하게 주고 아무 훈련 없이 전장으로 내보내 죽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하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알려져야 해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또 다른 청년들이 똑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수영의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북한이 추가로 더 많은 학생을 위험 전투 지역으로 파병 보낼 예정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병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하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수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가 서류 중 하나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죠. 2주 후에 또 다른 그룹이 올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저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물었어요. 그들한테 다가갈 방법이 있을까요? 늦기 전에요. 그때 수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어로요. 근데 그냥 한국어가 아니라 북쪽에서 우리가 쓰던 말투로요. 진실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항복할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요. 순간 몸이 저절로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거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들고 수영의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군과 협력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도 상황의 긴박함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 장비가 있는 작은 방을 내어줬죠. 수영은 몇 시간이고 단어 하나하나를 고치며 원고를 다듬었어요. 진짜 집에 있는 것처럼 들려야 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이 목소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영상에서 수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무 겁나는 거 알아요. 가족을 지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했겠죠. 하지만 다른 길이 있어요. 살아남는 길도 있어요. 우리는 안전한 항복 지점들을 표시한 지도를 영상에 넣었고 이미 탈출한 북한 군인들의 사진도 보여줬어요.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그들의 몸짓과 웃음 속에 자유로움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각 영상은 기본적인 한국어로 된 간단한 지시사항으로 마무리됐어요. 문제는 이제 그 메시지들을 군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어요. 우리는 북한 부대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파악한 뒤 라디오 송출자들과 협력해 메시지를 방송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의 도움으로 QR코드가 담긴 전단도 뿌렸고요.
심지어 군인들이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는 채팅방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수영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다음엔 40명의 학생을 보낸대요. 그녀가 손을 떨며 정보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평양에서 온 대학생들이에요. 외교 사절로 러시아에 가는 거라고 속이고 있다네요. 그런데 말만 사절이지 보내는 장소는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예요. 실시간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있는 가장 접전 전투 지역이지요. 이건 절대 외교 사절이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죽음으로 그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젠 군인인 척하는 것도 아니었죠. 민간인들을 전쟁터로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잠이란 사치였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죠. 학생들이 러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수영은 그들을 위해 새 영상을 녹화했어요. 대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말과 표현을 사용했죠. 그리고 저희는 저희 힘만으로 이 상황을 파헤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우크라이나군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중국 용병을 통해 우크라이나 장교인 키르첸코 대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키르첸코 대위에게 현재 상황과 다음 파병될 학생들의 위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키르첸코 대위의 반응은 처음에는 미지근했는데요. 저희의 설명을 듣고 그는 이들은 북한에서 보내는 첩자일 수도 있어요. 첩자면 위험하여서 저희가 돕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컹 걸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키르첸코 대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첩자가 아니에요. 최근 전투에서 사망한 8명의 장교처럼 어린 학생일 뿐이지요. 저희가 수집한 자료와 사진들을 보세요. 이 모습들이 군인의 모습 같으신가요? 대위님의 동생 또래인 학생, 어린아이들일 뿐이에요. 제발 이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사진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던 키르첸코 대위는 10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지요. 하지만 이들이 첩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처형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쁘고 빨리 이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우크라이나 군은 그 학생들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파악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 경로마다 항복 지점을 세우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했죠. 각 지점에는 음식과 따뜻한 옷, 의료용품도 준비해 두었어요. 어떤 날 밤에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수영이 여전히 책상에 앉아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녹음하고 있곤 했어요.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그녀는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의심하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된 한마디가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도착할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렸죠. 오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 늦었다는 소식일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 한 군인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수영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메시지는 짧았죠. 당신 목소리를 들었어요. 살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누나.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40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계획이 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올바른 말, 적절한 방식으로 전하면 그들에게 닿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권이 절대 주지 않았던 걸 선택할 권리를 줄 수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몇 주 동안 쏟아부은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로 쓰인 짧은 글이었죠. 무사합니다. 도착했어요. 단 7단어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북한 군인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는 자유를 찾았어요. 바로 수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르샤바는 새벽 3시였지만 그녀라면 괜찮을 거로 생각했죠. 봤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물어봤어요. 그녀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응. 밤새 메시지 보고 있었어. 계속 눈물이 나서 멈출 수가 없네. 기쁨과 안도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어느 군인인지 알아? 그가 쓴 코드로 보아 평양 출신 물리학도 민중기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기억나요? 러시아에 가서 과학을 가르치게 될 거라고 들었던 친구요. 수영 씨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과로랑 비슷하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민중기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겠지. 그는 살 거야. 우린 그날 새벽 1시간 동안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우리 한국어 영상과 메시지가 예상보다 훨씬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군도 라디오 방송과 전단을 통해 우리가 만든 메시지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각 메시지에는 전쟁의 진실과 안전하게 항복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죠. 이건 단지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수영 씨가 제게 말했어요. 탈출하는 군인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고 아빠일 수도 있잖아. 그들이 자유를 선택할 때 그 가족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탈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며칠 후 우리는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2명의 군인이 추가로 탈출에 성공했대요. 그리고 또 3명이요. 각기 다른 내용이었지만 모두 안도와 감사가 묻어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독 마음에 남았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자유를 꿈꿨지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제는 내일 죽을까 걱정하지 않고 별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은 특히 수영 씨에게 위험했어요. 북한 정부가 그녀의 활동을 알아내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의 안전이 늘 걱정됐지만 수영 씨는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무섭지. 어느 저녁 영상 통화 중에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작은 바르샤바 아파트에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워. 메시지 하나 녹음할 때마다 과로 생각이 나. 그냥 노래 한 곡에 춤추고 싶어 했던 그의 여동생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 교도소에 갇힌 수많은 가족. 내 두려움이 그 사람들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탈출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작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적과도 같았어요. 그 이름들은 이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죠. 우린 이렇게 싸우는 거야. 조수영 씨가 말했어요. 무기가 아니라 진실과 희망으로. 구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권의 벽에 생긴 균열이야. 언젠가 그 벽은 무너질 거야. 아직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군인이 오고 있었고 더 많은 젊은이가 속아서 전쟁터로 보내질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계획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냈죠. 저는 노트에 적힌 이름들을 바라봤어요. 곧 더 많은 이름을 적게 될 거예요. 곧 더 많은 가족이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고 더 많은 젊은이가 별을 보며 자신이 자유롭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이제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선택의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에게 스스로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